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고졸사회 13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5단원 첫 번째 시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사회는 뭐다? 암기다. 그래서 빠짐없이 개념들을 첫 번째로 암기하시는 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여러분 자본주의 전개 과정 하면요.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테고 어떤 것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라는 의미예요.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경제체제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자본주의. 자본주의 특징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익을 얻는 것도 당연한 거.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해서 획득한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시장에 맞는 경제 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것. 주로 시장 가격에 의해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원이 분배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 옆에 이제 빈 공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체제의 분류. 경제체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생산수단에 따라서 경제체제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그런 경제체제. 사회주의는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회주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비슷하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금지하고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 단어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국유화가 무슨 뜻이야? 나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을 하고 내가 활동을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어디다? 누구다? 나라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유화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전통 경제체제. 이건 뭐냐면 전통 및 관습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경제체제. 계획경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북한. 생산과 분배가 모두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국가에 속해 있어요. 국가의 정부의 계획에 속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장경제. 시장경제체제는 뭐냐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해결하고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시장경제체제예요. 우리나라는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장경제에 속해 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시장,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상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로 16세기부터 산업혁명 초기까지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요. 배경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15세기 말 유럽에서 신학로 개척과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 여러분,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야? 왕에게 속해 있다는 거야. 왕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적극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교육이 확대되어지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징으로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 중상주의 정책을 강조하였고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을 획득하였고 식량로 개척, 식민지 개척을 배경으로 중상주의 정책, 왕이 중심되어지는 정책과 절대 왕정의 비호 아래 성장하였다. 억압적으로 왕이 힘이 세서 모든 권한이 왕에 있는 그런 주의가 상업 자본주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요? 두 번째,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를 기억해야 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썼다는 거죠. 산업자본주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자유방임주의의 경제학을 제시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의 기능을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시장 가격을 말하죠. 그런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자유방임주의가 뭐예요?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하지 않는 경제정책.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개인에게 시장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축소되어졌다라고 해서 작은 정부다라고 얘기해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생산시설을 소유한 자본가가 수통의 유통보다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많이 찍어내고 물품을 찍어내기 시작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산업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점 자본주의. 19세기 말에 과도한 경쟁의 결과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대자본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때는 이제 자유경쟁으로 어디만 생존되어질 수 있는 거야? 대기업만 남게 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자본에 집중하고 기업이 결합하고 기업들이 막 모여서 뭐가 됩니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출현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기업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대기업에게 작은 기업이 먹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국가가 국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피해 발생이 시작하는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죠. 대공황. 독과점에 의해 자유로운 경쟁이 줄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때요? 소득 분배 불평들과 같은 문제들이 비판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게 수정 자본주의죠.
막 왜 어떤 상황이었어요? 대공황이 발생하고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업이 일어나고 실업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빈부격차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다. 케인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일으키죠. 즉 뭐예요? 일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케인스. 뉴딜 정책.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해서 큰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지국가.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복지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번째로 이야기 되어지는 게 신자유주의죠. 석유 파동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실패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가 또 침체되어지고 근데 그 동시에 물가가 상승되어지는 최악의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과도한 복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시작하는 거야. 뭐예요?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지고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네. 국가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니까 국가가 개인이 굳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지고 그러게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요? 재정이 적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너무 개입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시장 속으로 그 개개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고 철폐하고 복지를 조금씩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그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나오네요.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축소,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즉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낮추고 그에 맞춰 복지를 낮추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오케이 괜찮은데 약자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런 배경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말한다. 이거 지금 여러분 중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왜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해야 시장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징으로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편익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해요?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쵸?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제일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이라는 것. 이 만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효용이라고도 얘기해요. 효용.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가치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요. 이 기회비용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 명시적 비용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 진학할 때 낸 등록금,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실제로 나간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암묵적 비용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선택을 위해서 포기하는 대안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뭐냐면 대학을 진학했어.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포기한 취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그 수입이 실제로 내 수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보았던 수입이에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수입인데 어떤 한 선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데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을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요. 한 가지 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 알았죠? 여러분 하나 더를 알게 되면 매몰 비용. 이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했어. 이미 지불했는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 뭐라고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돼요.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것을,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기회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오케이. 여기 제가 말했던 게 나오네요. 매몰비용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합리적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굳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이 문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내구성이 어떤지 디자인이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 상품 이름이 무엇인지, 그쵸? 삼성인지, LG인지, 애플인지,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그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서 탐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극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 선택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합리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규범 준수를 간과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도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메모하면서 보았으면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합리적인 선택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해요. 여러분 개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뭐냐면 밴드가 뭐예요? 밴드. 밴드. 옛날에 막 서커스. 막 길 가다가 막 서커스가 오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조 소비. 따라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소비를 무조건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소비. 유행하는 물건들은
사야 돼. 친구가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이런 게 밴드웨건 효과. 두 번째로는 스노브 효과. 스노브 효과는 뭐예요? 타인이 소비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해. 남과 다른 것만을 소비하려고 하는. 남들이 사는 것은 안 사려고 하는. 속물 효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지하철을 탔어. 근데 많은 여자들이 똑같은 명품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게 스노브 효과. 세 번째로는 베블린 효과. 다른 말로는 베블렌이라고도 한대요. 이건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과시소비. 이게 베블린. 가격이 비싸도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베블린 효과다 라고 하는 거.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모방 소비. 스노브 효과는 남이 남과 다른 거. 독점. 베블린 효과는 과시 소비. 이 세 가지 개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13강을 마무리하면서 이 13강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 전개 과정. 기억나시죠? 상업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죠. 비용보다 뭐가 커야 돼? 편익이 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소 비용으로 뭐 하는 거? 최대 만족을 보는 것.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 선택을 한 대안을 위해 포기하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기회비용. 그래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배웠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비합리적 소비. 이거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베블린 효과가 무엇인지, 스노브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오늘 13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3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